자녀들의 말이 내 귓가에 닿는 순간 마치 누군가 얼음장 같은 손으로 내 심장을 꽉 쥐어버린 듯했다. 아빠, 우리도 이젠 힘들어요.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다 같이 편해요. 맞아요. 저희도 솔직히 너무 바빠요. 언제까지 아빠 일까지 신경 써야 하죠? 거기서 간병인들이 챙겨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차디찬 말들이 마치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요양원 비용은 월 350만 원, 간병인을 따로 두려면 450만 원. 자식들과 함께 살자니 서로에게 상처만 남고 혼자 살자니 늘 불안한 나날. 앞도 뒤도 안 보이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외줄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저는 매달 7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한 노인의 인생이 기로에서 반전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도 삶의 온기를 잃지 않은 노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처럼 요양원의 문턱 앞까지 갔다가 다시 삶의 중심을 되찾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73세,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자식들의 눈에 짐처럼 느껴지는 노인일 뿐입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빈자리는 커다란 구멍이 되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구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시리고 외로움과 허무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딸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제 혼자 계시는 거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말끝에 스며있는 부드러운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듯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듯한 태도. 우리가 알아본 요양원은요, 시설도 최고예요. 아빠, 거기 가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미 그들에겐 내 의사는 필요 없는 모양입니다. 내 40년 세월, 가족을 위해 일해오고 자식들을 키워낸 그 시간은 한순간에 투명해졌습니다. 존엄성과 자존심은 언제, 어디에 놓고 왔던가요?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에게 내가 짐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가혹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더는 책임질 수 없어요. 그 말 이후로 나는 지은이의 집에서 또 민우의 집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몸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내 의지대로 움직여본 적 없는 내 삶. 짐을 옮기는 일보다도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내 짐들은 집안 구석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마치 나 자신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점 더 눈치를 보게 되었고 그 짐은 마치 당신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양원 안내책자를 내 앞에 펼쳐 보이며 마치 인생의 종착역을 골라야 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요양원. 회색빛 벽과 생기 없는 복도, 무표정한 사람들. 그 공간은 마치 시간조차 멈춘 듯했고 희망마저 색을 잃은 듯했습니다. 민우와 지은이는 이곳이 최고급 요양원이라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오직 인간의 온기가 사라진 공간으로만 비춰졌습니다. 좁은 방, 규격화된 식사, 똑같은 하루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이곳은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만을 연장시키는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의료진도 다 전문적이고 24시간 돌봄 서비스도 있어요. 지은이의 말에 나는 조용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연 전문적인 돌봄이란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걸까?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나는 이제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걸까? 무엇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건 이 결정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양원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음을 옮기던 나는 그곳에서 마주친 이들의 얼굴에서 무언가 공통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건 무력함이었고 체념이었으며 더는 자신이 세상의 일부라고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이미 현실과 단절된 듯 어둡고 깊었고 그 공허한 시선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의 가까운 미래를 들여다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입소 비용은 월 350만 원입니다. 아버지 연금으로는 부족하니 자녀분들께서 나머지를 부담하셔야 할 거예요. 직원의 말투는 마치 기계처럼 건조했고 그 속에는 따뜻함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이마엔 미세한 주름이 잡히고 눈빛엔 짙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식판 위엔 기계적으로 나눠 담긴 음식이 놓여 있었고 영양소만 고려한 듯한 메뉴는 생명 유지만을 목표로 한 느낌이었습니다. 각자의 취향은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식사는 한 끼가 아닌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을 나설 때 내 발걸음은 말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민우와 지은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시설도 괜찮고 깨끗해 보이던데요? 그들의 말투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리고 내게 단지 동의만을 얻고자 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그 순간 차 안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제각각의 몸짓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어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고 이 땅 위에 모두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점점 작아지고 무력해지는 걸까요? 민우의 집에 도착한 후에도 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마주 앉은 식탁 위엔 음식보다도 어색함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입소는 다음 달부터 가능하대요. 계약금만 입금하면 된대요. 지은이의 담담한 목소리를 들은 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내 감정이나 뜻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의 절차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마지막을 그렇게 넘겨받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나는 내 삶이 누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서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뚜렷한 결심을 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그녀라면 분명 지금 이 상황을 막았을 겁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왔던 그녀는 늘 내 곁에 있었고, 함께 늙어가는 우리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라면 결코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이른 시각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를 가겠다는 뚜렷한 목적은 없었지만 그저 걷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걸음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줄 것만 같았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산책 중인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몇 명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었고 혼자 조용히 태극권을 수련한 이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네요. 옆 벤치에 앉은 노인이 환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여든은 훌쩍 넘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운이 넘쳤고 눈빛은 생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을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내 방식대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나오세요. 한 노인의 환한 목소리가 공원의 고요한 아침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10년째예요.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죠. 내 하루는 여기서 시작돼야 하거든요. 그의 이름은 김병철 씨, 올해로 82. 그와 나눈 우연한 한마디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혼자 사세요? 조심스레 묻자 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아내는 5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잔잔한 수면 같았고 그 평온함 속에 수많은 파도가 지나간 듯한 삶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활기가 넘치세요? 내 질문에 그는 살짝 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비결? 간단해. 내 삶은 내가 꾸려가는 거지. 나이 들었다고 누군가에게 내 인생 맡길 순 없잖아. 그 말은 생각보다 깊게 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가볍게 들렸지만 그 속엔 삶을 향한 태도와 철학이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나는 그가 지금 실버 지원센터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소한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와볼래? 오늘 오후에 우리 모임 있어. 망설일 틈도 없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담긴 초대는 단순한 참여의 권유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습니다. 센터를 처음 찾았을 때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막연히 떠올리던 노인의 공간은 부채색의 복도, 생기 잃은 표정,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반대였습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무엇보다 살아있음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김병철 씨의 말처럼 이곳에선 누구도 돌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이명희 씨는 얼마 전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80이 넘은 박정수 씨는 요가 강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 중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센터의 책임자인 김영 씨가 던진 말은 단순했지만 그 어떤 강의보다 강렬하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이란 쇠퇴나 정지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걸어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나는 지금 막 첫 발을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식당에 둘러앉아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들은 정성스러웠고 식사 중에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가벼운 농담부터 인생을 마주하는 진지한 대화까지 그 웃음과 공감의 시간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내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영수 씨, 어때요? 우리랑 같이 해볼 생각 있어요? 김병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민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켜진 가로등 불빛은 하나하나 다르게 흔들렸고 그 안에 내가 새로 마주한 세상이 비쳐 보였습니다. 문득 마음속에 울림처럼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일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 선택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민우와 지은이를 마주 앉힌 자리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결정했어.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기로 했단다. 실버 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 해.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한 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 염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안도감까지도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혼자서 생활하시는 게. 그 말에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는 아니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할 거니까 아빠의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구나. 말 끝에는 나도 모르게 떨림이 묻어났지만 그 진심이 닿았는지 그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내 결심을 꺾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번뜩이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버 지원센터 안내 포스터는 내게 단순한 정보지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공동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 평범한 문구가 이상하게도 내 가슴속에 따뜻한 빛 한 줄기를 비추는 듯했습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던져진 구명줄 같았지요. 사실 처음엔 망설임이 컸습니다. 평생을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책임감을 무기로 삼아 살아왔지만 정년 후에 나는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고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외로움은 나를 꽤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센터의 프로그램들을 하나둘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공동 텃밭 가꾸기, 목공 수업, 요리 활동 등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나는 공동 텃밭 프로그램에 가장 마음이 끌렸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내가 흙을 만져본 적은 거의 없었지만 무언가를 키워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르신, 처음이시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프로그램 담당자가 다정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어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입술 사이로 흐르듯 나온 제 말은 솔직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이는 걸림돌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경력보다 중요한 건 용기예요. 그 말은 나도 모르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텃밭 수업 첫날, 흙을 손에 쥐는 일조차 어색했습니다. 오랜 시간 책상 앞에서 서류만 넘기던 손으로 씨앗을 심는 일은 낯설고도 신선했죠.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모종을 하나씩 심어가며 어색함은 금세 익숙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영수 씨, 당근 모종은 조금 더 깊게 심어보세요. 옆에서 조심스럽게 조언해준 이는 김병철 씨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웃음과 다정한 손짓은 내가 처음 느껴보는 동료애라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스스로 삶을 일구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싹트기 시작했죠.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의미 있고 당당한 존재라는 것을. 센터에서의 생활은 오랜 시간 깊이 잠들어 있던 내 삶을 천천히 깨워주는 듯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으로 가득했고 내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점점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동 텃밭은 어느새 내 일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던 어색했던 손길은 이제 가장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시간이 되었고 당근, 토마토, 상추를 하나씩 정성껏 키우며 나는 생애 처음으로 무언가를 내 손으로 길러낸다는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병철 씨와 나, 우리는 어느새 삶의 깊이를 나누는 진정한 벗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침 운동을 함께하는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존재가 되었죠. 그는 젊은 시절 군인으로 살아왔고 전역 후 오랜 세월을 홀로 견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긴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았고 나는 그의 그런 강인함 속에서 고요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마주 앉아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었던 날의 무모함, 사랑했던 사람의 빈자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 그의 이야기는 내 시야를 넓혀주었고 나의 고백은 그에게 따뜻한 공감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영수 씨,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병철 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 목소리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처럼 내 삶도 결코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멈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 길목에 막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목공 수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망치 하나 제대로 쥐는 것도 버거웠고 톱질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툰 손끝에도 조금씩 기술이 깃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작은 선반 하나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선반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걸 손주에게 선물하면 어떨까? 한때 멀어졌던 아이들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다리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경제적인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판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내가 직접 피운 채소와 만든 목공예품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월 몇만 원 정도의 수익이었지만 그 수익은 단순한 금전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스스로를 자립시킬 수 있다는 자존감의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서 가족 초청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이번엔 용기를 냈습니다. 지은이와 민우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죠. 아빠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올 수 있겠니?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뭘 하세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고 민우 역시 와, 대단하시네요. 하며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한 말투를 보였습니다. 가족 초청 당일 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텃밭에서 정성껏 길러낸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었고 그걸 내 손으로 아이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함께 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했죠. 그 작은 식탁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제 괜찮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 보니 너무 다행이에요. 지은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나를 향해 드리워졌던 안쓰러움과 부담감 대신 존경과 따뜻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벅찼던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일상은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무기력한 요양원 복도의 침묵이 아닌 사람들의 웃음과 흙냄새가 어우러진 이 공동체에서 나는 스스로의 가치를 매일 새롭게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 나는 그것을 지금의 삶을 통해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센터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초등학교와 함께하는 세대 간 교류 활동이었죠. 처음엔 낯선 세대와의 만남이 어색할 것 같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기우가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5학년 아이들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텃밭을 돌보고 목공예를 배우며 때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실은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눈이 반짝이는 꼬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질문은 나를 멈춰 세웠고 나는 오래도록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일하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했고 삶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다시 묻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란다. 내가 조용히 그렇게 말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걸 하고 계신 거네요.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살아내기 바빴던 날들 속에서 놓쳐왔던 것들, 진짜 나의 가치, 진짜 나의 존재 이유가 그 순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선영 선생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마을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성껏 키운 텃밭 채소와 손수 만든 목공예품을 붓으로 내놓고 수익금은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지요.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삶이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하게 울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사와 가정 사이에서 의무로 살아온 인생이 이제야 의미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축제 당일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지은이와 민우에게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와줄까 망설였지만 그들은 웃는 얼굴로 축제장을 찾아왔고 제가 만든 나무 화분과 장식 소품을 보며 이걸 정말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날 민우는 제 옆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건 저희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라고 자랑스레 말했고 지은이는 친구들에게 제 부스를 소개하며 사진을 찍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에게 짐이 아닌 자랑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때 요양원으로 보내질 뻔했던 내 인생이 이렇게 따뜻하고 생기 있는 방향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다니 그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무채색이던 회사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참된 성취감과 기쁨이 이제는 매일같이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월 70만 원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게 된 비결은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요양원의 울타리 안이 아니라 함께 숨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본질이었습니다. 실버 지원센터의 월 회비는 고작 5만 원이지만 그 금액으로 저는 운동, 여가, 배움, 관계, 식사까지 모두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센터에 도착하면 함께 운동하며 몸을 풀고 반가운 친구들과 웃으며 점심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혼자라면 무심히 흘러갔을 시간들이 이곳에선 선명하고 따뜻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식비는 월 20만 원. 비록 물가가 오르고 장보기도 예전 같지 않지만 텃밭에서 수확한 상추, 고추, 마늘을 활용하다 보니 장보는 횟수도 줄고 건강도 챙기게 되었죠. 그야말로 손이 땅에 닿는 순간부터 입으로 이어지는 자연 그대로의 생활입니다. 교통비는 월 7만 원.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가까운 산책길이며 공연장도 자유롭게 다닙니다. 경로우대 혜택 덕분에 부담은 적고 이동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통신비는 5만 원.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영상통화도 문제없고 손주들과 소통하며 손끝으로 세상을 이어가는 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공과금은 월 10만 원 안팎. 전기, 수도, 가스 모두 절약은 하되 절대 불편하지 않게 겨울엔 훈훈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편안한 균형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운동과 영양제를 포함한 건강관리비는 약 8만 원. 매일 실버센터에서 하는 체조와 집에서의 스트레칭은 꼭 챙기고 하루에 한 알씩 영양제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건강이야말로 노후의 기반이니까요. 그 외에 여가비, 생활비로 15만 원 정도를 씁니다. 가끔 친구들과 국밥 한 그릇에 소소한 수다를 나누기도 하고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오래전 보고 싶던 작품을 조용히 감상하기도 합니다. 생활 필수품도 사고 계절 옷 하나쯤 새로 장만하며 스스로를 챙기고 이런 사소한 사치들이 삶을 더 단단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매달 계획적으로 생활하면 요양원의 단조롭고 높은 비용 없이도 진심으로 편안하고 존엄한 노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얻은 것이 단지 절약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지출 속에서 되찾은 것들은 돈으론 환산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건강, 친구와의 우정, 가족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잊고 지냈던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 무엇보다 인생의 의미.
두 번째 기회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삶이 가장 따뜻하게 반전되는 순간이 가장 뜻밖의 곳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저에게 그 시작은 실버 지원센터 한쪽 빈 공간에 차려진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 조용한 모험의 동행자는 김병철 씨였고 우린 함께 늙은 초보 사장이 되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처음부터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센터 내 유휴 공간을 개조해 카페를 열기로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노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라니 손님이 오긴 하겠어? 김병철 씨도 반신반의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잡았고 이 공간만의 특별함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카페의 모든 가구는 직접 만들었습니다. 목공 수업에서 배운 기술을 총동원해 테이블과 의자를 제작했고 손때 묻은 나무의 결에서부터 온기가 묻어나도록 공을 들였죠. 메뉴는 더 특별했습니다. 텃밭에서 손수 기른 허브로 차를 끓였고 그 안에 이야기를 함께 담았습니다. 우리의 차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우러난 시간이었습니다. 노병의 회복차에는 김병철 씨의 젊은 시절 군 생활과 재활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고 농부의 꿈차는 제가 흙을 처음 만지고 뿌리를 심으며 새로 태어난 그날의 감정을 녹여낸 차였습니다. 손님들은 음료를 마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안에서 저마다의 추억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예상 밖으로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역 대학생들, 직장인들, 젊은 부부들까지도 이 조용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한 달 평균 100만 원가량의 수입이 생겼고 그 수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제적 자립이라는 상징이 되어 주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보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이 어느새 지역사회의 따뜻한 쉼터, 세대가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커피잔 사이로 오가는 이야기, 젊은이들이 노인의 말을 경청하고 노인이 젊은이의 고민을 품어주는 이곳은 단순한 카페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 작은 카페는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년, 도전의 현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우리를 조명했고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이란 그저 숫자에 불과하며 진짜 인생은 마음먹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버린 듯한 삶.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을 본 지은이와 민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눈빛에는 말보다 더 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아닌 존경, 그리고 믿음. 아버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지난 모든 두려움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계절이 흐르듯 제 삶도 천천히 다른 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매일 배움이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턱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아주 간단합니다. 나이는 당신의 가능성을 가둘 수 없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가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은 때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한 페이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막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참인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노인 한 사람에게 조용히 손 내미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양원은 선택지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스스로 다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용기를 전하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과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